잘 들리시죠? 글쎄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에는 제가 와서 제 기억에 장마가 마침 그쳐서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시작을 여러분들이 오기에 좀 덜 불편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장마보다 더한 코로나가 지금 갑자기 주말부터 뭐 올 것이 왔다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와 함께 당분간 우리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데 슬기롭게 오늘은 마침 또 제가 하는 이 강의 요때 맞춰서 코로나가 왕림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코로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시간이 나중에 좀 허락이 되면은 뒤편으로 하고요. 일단은 준비된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준비했던 강의 파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이 첫 번째 리딩 읽기 자료에 동주 이용희의 한일 관계 정신사적 문제라는 글이 있잖아요. 그걸 시작할 때 보면 과잉의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하면 오버한다는 거잖아요. 왜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오버하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오바해서 일본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가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 종이에다가 이렇게 좀 적으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좀 조심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전에 우리 오 국장이 잠깐 음성으로 얘기한 거 말고는 정말 오늘은 제 목소리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마스크 끼고 2시간 있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비상시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만큼은 마스크를 2시간 동안 풀로 힘들더라도 좀 해주시고 2시간 동안은 무건 수행을 좀 여러분들은 하시고 글로 표현을 해주시면 나중에 Q&A 때 그것을 통해서 가도록 하겠고 또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여기 줌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여기 숫자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들어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불편하겠죠. 온라인으로 있는 게 수업해봐서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줌에 Q&A 섹션을 이용을 해서 질문들을 해주시면 혹은 자기 커멘트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서 유용하게 토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기획은 과거를 한번 거치고 우리가 7강을 하는데 그리고 처음 저 개회를 빌어서 미중 관계 얘기를 좀 했었는데 미국의 대외 정책과 미중 관계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중국을 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봐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기획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 일이 있어가지고 중국, 일본을 바꿨어요. 근데 금요일 날 그 일이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일본을 먼저 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맞나요? 어디를 뭘로 클릭하면 돼요? 이걸로 할까요? 어디 여기다가? 네. 시간이 좀 흘렀어요.
뭐 몇 가지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지금 갖고 있는 거는 9 버전입니다. 제가 잘못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새로운 버전이 올린다고 보냈는데 그게 다시 9 버전이어가지고 그 몇 시간 전에 그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지금 요 오늘 하는 파일은 그대로 지금 우리 그 EAI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일본 문제 지금 현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문제가 뭔지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좀 어프로치를 하고 오늘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한일 관계를 조금 더 긴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일 관계하고 얼마나 다를까, 뭐 좀 다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트, 그것이 아마 그 동주의 글 핵심 포인트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아베 정부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웨이트는 그러면은 왜 이래? 우리 한국의 2010년도에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면은 민족주의 대 민족주의라고 돼 있는데 앞에 접두사가 당연히 붙을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러면 미래의 한일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그 한일 관계 세션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일 관계가 크게 관심이 없는 분은 도대체 뭐가 특별히 문제일까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작년에 한번 광풍이 한번 지나갔잖아요. 뭐 수출 규제도 있었고 또 우리 그 노노 재팬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보이콧도 하고 보이콧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점심 때 그 어떤 모임 갔다가 나오면서 일본 상점들 이렇게 봤는데 그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여전히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한일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뭘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건데 한일 간에 이익의 충돌이 있는 거냐? 우리가 국제 정치를 지난 시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하셨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안보 이익이나 경제 이익에서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외교 간의 외교적인 관계라는 게 뒤틀려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까지도 치르고 하는 것인데 한일 간에 도대체 이익의 차원에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지? 경제적으로 한일의 산업 구조가 대단히 비슷해서 모든 거 싸우고 서로 간에 일종의 상호 의존, 경제적인 상호 의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과연 그런 건지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 많은 그 수입을 해서 여태까지 써왔던 거 그것들이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한국의 그 어떤 그 경쟁적인 그런 산업이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작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도 이거 좀 키우자 해서 일종의 수입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일본의 경쟁력이 우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수입하고 우리 우위 있는 건 일본에 수출하고 하는 것이 서로 윈윈 게임인데 다른 이유로 그 우리가 일본이 잘 하고 있는 것을 수입을 못 하고 혹은 안 하고 이것을 자립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 논리로는 득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산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국산화를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게 그게 우리의 후생을 증진시킨다고 여러분들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딱히 경제적인 이익의 충돌은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으르렁댈 정도로. 그러면 안보적으로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의 친구가 일본의 적인 경우가 있나? 중국?
우리는 중국하고 굳이 충돌을 안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럼 일본은 중국을 적으로 과연 돌리고 있는 거냐? 그렇진 않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도 한일 간에 일정한 정도의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안보 경쟁국 사이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그렇죠? 그렇게 되지는 않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있어서 미국과 한미동맹이 있고 미일동맹이 있고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됨이 크게 한일 간의 어긋남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우리는 여태까지 받아들이고 살아왔기 때문에 안보적으로도 충돌이 별로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은데, 그러면 왜 2011년 11월에 한일이 국빈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국의 대통령이 도쿄를 간 경우는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간 게 처음이에요. 2011년 이후에. 일본의 총리 수상이 아베 총리가 한국에 온 것은 2015년 11월에 마찬가지로 한중일 정상회의 한국 차례였을 때 딱 한 번 온 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는 거의 그 적성국 수준 아니에요? 한 번도 만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다자회담 이런 데 갔을 때 우리 대통령과 일본의 정상 간의 관계는 여러 사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대강 그런 건데, 따라서 지금의 이 문제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한 정도 감정의 충돌이다. 근데 이 감정의 충돌이라는 게 개인 사이의 감정의 충돌이 있잖아요. 이게 충돌이 아닌, 쟤는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는 뭐 이런 것인데, 그럼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감정적인 충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국제정치에서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서의 감정의 충돌이라는 것은 개인 간에서 감정 충돌하고 뭐 비슷한 측면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익의 안보의 이익과 경제 이익을 얘기를 할 때 정체성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일본하고는 국제정치에서의 감정 대립이 극명하게 표출되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정체성 대립이, 정체성 충돌이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뭐 아프리카 어느 대륙에 어느 나라만도 못했던 그 경제 규모였던 국가가 지금 뭐 세계 11위 이렇게까지 올라왔잖아요. 눈부신 성장을 했는데, 그 눈부신 성장은 우리 나름대로의 그 이익이, 우리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누군가 훼손하려고 할 때, 근데 그 훼손하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때, 이를테면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식민지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민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식민지 절치부심해서 민족의 혼을 끝까지 이어가고 광복을 하고 국가를 만들고 국가를 건설하고 민족이 힘을 모아서 경제 성장해서 오늘까지 왔다라고 보는데, 뭐 식민지 우리가 뭐 잘해준 식민지 시해한 게 있지 않냐. 식민지 다 잘못한 게 아니라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뭐 식민지 기간 동안에 학교도 지어주고 도로도 건설해주고, 그렇죠? 병원도 지어주고 이런 그 근대적인 인프라 다 깔아줘 줬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민의 손으로 성장한 거다.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건 아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식민지, 제국주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일본만 했던 것이 아니고 서양 제국주의 다 했던 것이고 당시의 시대의 대세고, 그것을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럼 당시에도 합법적인 거였고, 그걸 갖고 왜 자꾸 시비를 하냐. 그걸 시비를 하면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시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국가 간의 정체성의 충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의 충돌은 미중 간에도 정체성 충돌이 있잖아요. CCP 중국 공산당 체제 가지고 시비 걸고 하는 것은 저런 성격을 갖고 있는 국가하고는 협력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체성의 정치가 있고 그것에 기반한 외교적인 행위들이 나오는데 자꾸 나오잖아요. 요즘 보면은 그런 것처럼 한일 간에는 그런 그 이익의 충돌보다는 정체성의 충돌, 감정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 국내 정치적으로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파급을 일으켜서 결국은 상대 국가하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것이 한일 간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그 갈등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양자 간의 신뢰 위기 혹은 불신 이런 것들은 주로 역사 문제,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이게 둘이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정체성을 수립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는 역사 쓰기잖아요. 어떤 역사를 내 정체성이 이거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평화야. 그러면 만약에 평화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역사를 재구성해내는 그런 거잖아요. 경제 성장이야. 그럼 그걸로 또 해내고 모든 국가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대통령이 이 민족의 얼이 훼손되고 있다고 해서 국정교과서를 써서 새롭게 그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해프닝이 한번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정체성의 정치죠. 근데 다행히도 그것이 외교 간의 외교 마찰은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그 안의 문제로 됐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의 정체성의 정치 차원에서 동북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외교 문제를 야기하고 일본에서 그렇죠. 그 자기 역사를 특정하게 미화하려고 하는 혹은 특정한 역사를 화이트워싱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주변국들한테 그렇죠? 시비를 일으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지금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2010년대에 지난 한 10년 동안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로 한일 관계는 지금 이런 수준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현상 진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서로 간의 역사의 문제 혹은 정체성의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것이 경제 관계에도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우리 작년에 일본하고 그 싸움 벌렸던 것처럼 무역 가지고 그다음에 안보에도 또 시비가 걸리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넥서스로 드러나고 있어요. 연결고리가 돼서 굉장히 부정적인 넥서스잖아요. 근데 이 넥서스는 긍정적으로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45년 이후에 이제는 전쟁은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경제 협력을 하고 안보 협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렇죠? 공유된 정체성의 영역은 점점 커지고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더 많은 이익 차원에서 협조가 일어나고 이런 선순환 구조들을 우리가 유럽에서 45년 이후에 유럽에서 봤는데 동북아시아에서는 반대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반대 현상에 그동안에는 중일을 많이 봤어요. 중일 간의 그 갈등들이. 근데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일도 중일이지만 지금 한일 간에 이것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서구 학계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어떻게 이론화해야 되느냐 하는 관심들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지금 그 한일의 문제를 보면 이것이 감정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외교적인, 경제적인, 안보적인 차원에서까지 서로 간의 불신이 그 심화되는 그리고 협력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쭉 적었는데 뭐 딱 봐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시비가 있었나? 라고 하는데 이게 뭐 그냥 적당한 시비 같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한 외교적인 마찰이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것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보면은 정말 10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잃어버린 10년 이런 말 하잖아요. 한일 관계는 잃어버린 10년이 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그 감정 싸움이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여기서 해요. 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지금 그 강제동원 문제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아시죠?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이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965년도에 한일 간에 그 한일 협정이 있었고 그때에 일종의 그 미제처럼 돼 있어서 일본은 해결이 됐다 그러고 우리는 해결이 안 됐다 그러고 그런 속에서 이제 이렇게 쭉 그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게 거의 양대 산맥 아닙니까 지금 일본하고 시비가 걸린 데 있어서 그 두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다 1965년 한일 협정이고 그 한일 협정을 맺은 박정희의 원제로 얘기를 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잠깐 우리가 좀 시간을 좀 쓰면 이 65년도 한일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 광복을 맞이하고 그제 된 것처럼 그리고 나서 1965년까지 일본과 국교가 없었어요. 그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양국 간의 그 교섭들이 지리하게 있어 왔다가 그 박정희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한일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 국교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협정에서의 최대 이슈는 뭐 지금 얘기했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 재건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일본의 협력이 필요했어요. 미국은 당시 냉전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공산 체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방어막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미군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국이 국교가 없는 상태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소련, 중공, 공산권하고 그렇죠? 대결을 하고 거기서 우위에 설 수 있느냐. 그래서 초장부터 미국은 끊임없이 한국을 푸시를 했어요. 이승만 정부 때부터. 그런 속에서 한국 정부는 그런 안보적인 프레셔 그리고 그 미국의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경제 재건과 일종의 경제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조국 근대화라고 표현했는데 일본 자금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협상에 나선 거죠. 뭐 핵심 이슈는 이겁니다. 우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하고 보상을 하라고 했는데 아까 조금 나온 것처럼 식민지 다 했는데 당시 강대국들은 식민지는 합법이지 불법이 아니다. 우리가 강탈한 게 아니다. 당신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한 거고 그런 행위에 강압이 들어갔어도 그것은 당시의 국제 질서에서는 그거는 합법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그것이 일본의 입장이고 우리는 착취당했으니까 배상을 하라고 하는 건데 일본은 이거 시혜가 있는데 뭘 배상을 하라는 얘기냐. 그리고 그 기저에는 이거예요. 한국은 전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미국도 그렇게 봤어요. 그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1945년에 그렇죠? 전쟁이 끝나고 전후 처리를 하는 조약이에요. 그게 무려 6년 걸렸잖아요. 냉전 때문에. 그리고 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반쪽짜리
평화 협정을 맺었는데, 왜냐하면 그 아시아에서 중요한 전쟁, 일본에 대한 전쟁 당사국이었던 중국과 소련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쯤에, 그래서 이걸 separate pe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peace treaty인데, 거기서 저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은 그 사조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서 한국은 그 전쟁 당사국이 일본과 교전을 한 전쟁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이라는 건 성립되지 않는다. 금전적인 관계가 만약에 있다면 단순히 영토 분리 시 국가의 재산 및 채무의 계승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죠. 조선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 땅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국토가, 영토가 분리되는 경우에 야기되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다. 그 해결을 위해서 일본은 그래서 배상금이 아니고 독립축하금, 경제협력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렇죠? 배상금조에 돈을 청구권으로 해서 돈을 주고, 우리는, 그렇죠?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받았던 거예요. 그게 그 1965년도의 한일 협정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일본은 강제동원 문제가 딱 터진 이후에 바로 그 다음, 강제동원의 그 대법원 판결이, 그렇죠? 10월 30일 날 일어나고 바로 그 다음 날 당시 일본의 외무대신, 그렇죠? 고노 외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국제법 질서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1965년 한일 협정을 깨는 행위다. 그거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용어를, 첫 번째는 이것은 폭거이며 국제법 질서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폭거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violence거든요. violence는 전쟁 수준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받아쳤는데, 그것은 우리 얘기했던 감정 대립이 안 들어갔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것들이 당시에 65년도에 됐었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 협정 잘못됐다. 그럼 그 65년 협정 조약 다시 맺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조약이 커버되지 않은 부분들, 이를테면은 개인의 위자료, 그렇죠? 그 위자료 차원에서의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거고 대법원의 입장도 그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협정이기 때문에 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한일 관계의 근간을 다시 재조정하자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이런 그런 것인데,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꼭 65년으로 얘기를 하면, 65년도에 한국은 그냥 정말 개도국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65년도에 일단은, 그렇죠? OECD에 들어가고, 그 몇 년 후에는 올림픽도 열어야 되고, 대강 그로부터 몇 년 후면은 공산권은 이게 GDP 통계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자유진영만 하면은 소독을, 당시에 소독, 독일도 나눠져 있었잖아요. 소독을 따라잡는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었어요. 세계 2, 3위에. 그거하고 이제 우리하고는 이게 협상의 일종의 그렇죠? 밸런스 바게닝 파워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데다가,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이 엔지니어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인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국제법 질서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미국도 우리 편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완승을 한 거고, 우리는 완패는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자금 가지고 근대화 했으니까. 그 점은 뭐 당연히 그건 팩트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그 한일 협정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다 문제를 가지고 가가지고 오늘의 문제는 다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거는 좀, 그렇죠? 과장이 될 겁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일 관계가 길게 보면 식민지 이전에는 그럼
괜찮았던 거냐? 라고 하는 질문, 역사적인 질문. 두 번째는 오늘의 이 싸움이 지금의 2010년대의 글로벌 프로세스,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냐. 일본에서의 아베의 문제, 아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트럼프 현상이나 푸틴 현상이나 이런 것처럼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불가피한 충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쉽지 않은 게임이고. 그 두 가지 포인트로 지금부터 얘기를, 먼저 역사부터 갈 겁니다. 이게 조금 폰트가 깨졌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97년 12월에 소위 IMF 때, 그 다음 해에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경제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고, 일본에 가서 일본 의회에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한일 관계의 정신사적 문제를 이때 못 읽었었어요. 얘기는 들었는데 읽었으면은 교류와 협력의 역사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 이거 지금 읽었죠? 교류와 협력의 역사인가요? 임진왜란 끝나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엄청난 희생자를 그쵸? 낸 이후에 이게 좀 평화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수신사도 보내고 교류 통신사 해서 교류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 빼고 좋았던 시절이 있었나요? 이걸 보시면 별로 안 보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틀렸나? 그러면 여러분 상당히 공부해야 돼요. 그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그렇죠? 반론을 제기를 하려면. 보면 핵심은 제가 요 옆에 이 책이 이게 언제 나왔더라? 뭐 언제 하여튼 2년 전쯤 나왔나요? 거기에 제가 요 글에 대해서 평을 쓴 게 있어요. 좀 긴 평론을. 거기서 요 글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감정의 국제정치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용희 선생의 얘기는 첫 강 때 왜 동주 조금 했죠. 한일 관계를 그 이미지, 심상의 문제로 놓고 얘기를 해요. 그 이미지와 심상에는 상당히 감정적인 것, 물론 코그니티브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한일 양국 간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느냐를 2000년, 1500년 이렇게 쭉 엮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포착을 했던 것은 한일 간에는 과잉의식이 있고, 그것이 상당히 자기분열적이라는 표현 알죠? 스스로 모순되는 행위. 뭐 이를테면은, 일본은 본받을 나라인데 진짜 미워, 이런 거. 그렇죠? 이게 형식 논리상은 말이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코헤런트한 심상으로 이렇게 남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런 그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과 무관심의 동학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은 문명의 중심과 거리가 관련이 있다. 이것이 뭐 읽어보셨겠지만,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그 두 가지 텀, 근대와 근대 이전으로 놓고 보면, 근대 이전에 문명의 중심은 어디였죠? 중국이었잖아요. 중원이 있고 중원 가까이에 한국이 있었어요. 한국 그 뒤에 일본이 있는데, 문명의 거리로, 지리적 거리도 그렇긴 하지만
문명의 거리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한국은 중국만 쳐다보고 있고 문명의 중심으로 그걸 해바라기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해바라기처럼 저기만 쳐다보고 있고 일본은 봐주질 않아요. 일본은 자기 좀 봐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중국으로부터 직접 오랑캐라 야만이라 직접 받기는 너무 어렵고 한국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한국은 뒤통수만 보이고 뭐 뒤통수를 떼이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구조였다. 그러니까 한국의 관심은 오로지 중국한테 가 있고 일본은 오로지 중국에 가 있는데 직접은 안 되니까 한국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한국이 자기를 안 보니까 한국의 문화적인 우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니들한테 배우려는 건 니들을 배우는 게 아니고 중국을 배우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껍데기고 속국이고 아류고 근대에 오면 이게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서양, 영국, 미국이 문명의 별인데 가장 빨리 쫓아간 아시아에서 쫓아간 나라가 일본이고 일본은 여기서 타라론 얘기가 나오지만 아시아의 미개한 친구들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놀겠다라고 해서 고개를 돌렸는데 우리는 그 일본을 보면서 배우려고 하고 그러나 뭘 배워요? 일본 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섭취한 구미의 문명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미국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책 어딘가에 나와 있잖아요. 당시의 문명의 중심은 이를테면 미국 뉴욕 워싱턴인데 그걸 배우려면 도쿄를 가야 돼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보면 일본에 많은 유학생들이 갔는데 일본 전공한 사람이 한 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사를 한 사람이. 당시에 여기 경성제국대학 서울대 전신 경성제국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었어요. 그 반 이상이 일본 미안합니다.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근대적인 학문 체계로 얘기를 하면 우리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성제대의 학생들의 그 머저리티는 일본 학생이었어요. 여기 있는 일본에서 유학도 오고 패컬티도 굉장히 탄탄한 패컬티가 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의 뭐 수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데 일본을 전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 그렇죠? 일본 오케이, 그러나 우린 니들 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이것을 이분은 문명의 근접부와 주변부. 근대 이전에는 한국이 근접부에 있었고 일본은 주변부였어요. 그 사이의 갈등. 그것을 변경 문화 의식의 갈등이라고 해요. 주변 문화 혹은 변경 문화. 이후에는 그렇죠? 이거는 서양, 미국이 있고 일본이라고 하는 근접부와 한국이라고 하는 주변구 이 둘 사이에 이런 그 굉장히 문화적인 해석이죠. 그런 갈등이 있었다. 그런 그 심상, 그런 그 감정적인 갈등을 통한 심상이 형성됐다라는 거고 그 심상이라는 것은 일관된 코헤런트가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자기 분열적인.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문제를 다룰 때도 그냥 뭐 큰 소리 빡빡 치기는 하지만 왠지 개운치 않잖아요. 이게 좀 잘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우리가 얘기를 중국이나 미국을 얘기를 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넘어갈게요. 변경유식을 해서 뭐 이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이거 보는데 여기서 뭐 우리가 굳이 꺼내야 될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통적인 1, 2, 3기라고 하는 것은 조선까지
과거의 그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까지 이렇게 돼 있고, 일본도 이제 과거의 고대 국가부터 시작해서 이기 오면은 뭐 헤이안, 그렇죠, 가마쿠라, 막부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쿠가와, 그렇죠, 전국 시대를 거쳐서 도쿠가와 하는 그 시기, 도쿠가와 전까지, 그리고 임난 이후 하면 이제 그렇게 도쿠가와와 한국에서는 임난 이후의 조선 이런 관계인데, 이것을 보면 뭐 크게 보면 우리는 중국만 보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 그리고 일본에 대한 그 심상이라고 하면 외국. 우리 지금 토착 외국어가 유해가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그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일본 애들도 막 소스라치는 외구잖아요. 네? 일본에서도 정말 그 인간 취급 안 하던 그 옛날에 과연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그 저 남쪽에서 출몰하던 이제 그 왜구들을 이제 토착 왜구라고 해서 얘기를,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 나보고 토착 왜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틀림없이. 그래서 이거는 왜구고 야만이고, 그러니까 굳이, 그쵸? 엮이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였던 반면에, 일본은 이게 이제 문화적인 열등감이 있고 한국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한토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쟤네들은 저쪽만 바라보고 있고 부분적으로 받으면서도 항상 하는 것은 자기들의 황국관 혹은 신국관, 신의 나라를 했잖아요, 일본. 그렇죠? 그것에 기초해가지고 뭐 사만도 정벌했다고 하고, 그렇죠, 소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무력의 의식들을 갖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래서 한국은 문약하고 문만 따지고 그렇게 굉장히 약한 나라. 우리는 문이 전통에서는 그게 커런시잖아요. 파워가 아니라, 피지컬 파워가 아니라, 여러분 공부를 하셨겠지만, 그렇죠? 그것의 그런 그 유교적인 그런 예와 규범을 통한 통치, 그것에 기반한 위계적인 질서, 4대 자소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 근대 이전의 전통 국제정치권, 국제정치 질서였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일본은 다른, 그치? 다른 커런시를 지금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서로 뒤섞여서 한국에 대한 열등감과 우월감들이 이렇게 범벅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여몽침입, 우리 지금 우리니까 침입이라고 했는데 쟤네들은 침략이라고 하잖아요. 여몽침 뭐 알죠? 그렇죠. 몽고와 고려군이 그 일본을 친 그런 것들이 저쪽에는 그 자기들 침략한 역사로 기록이 돼 있고, 대마도 정벌 세종 때 그것도 그 몽고하고 저 한국하고 또 들어오는 줄 알았잖아요, 일본에서는. 저 그 대마도가 넘어가면서 이쪽 본토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뭐 일종의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그 섞여 있어서 한일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 한마디로 그 양국이 그런 관계였다. 그리고 이제 근대로 가면은 이것이 완전히 180도 쉬프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는 전통적으로 일본에 대한 멸시감을 갖고 있는데, 동시에 근대적인 열등감을 일본한테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시잖아요. 개화파 있고 수구파 있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식민지화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 이런 그 일본에 대한 심상이 형성이 되고, 일본은 완전히 우리의 이식이 비슷하게 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제 관심 별로 뭐가 있어야지 그쪽에. 일단은 식민지화한 이후에는. 그리고 근대적인 문화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고, 이런 그 역전 현상들이라는 게 그 일어나는 게 이제 여기서 쭉 요 글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한일이 뭐 잘 지내왔는데 일본이 삐딱선을 타서 우리를 침략하고, 그래서 비극의 역사가 36년은 식민지 역사고, 그 전에 일본의 침략사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동학 뭐 해서.
합치면 한 50년쯤 되는데, 그러고 나서 45년 이후에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역사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길게 양국의 역사를 펼쳐놓고 보면 이게 만만찮은 관계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외교부 장관이 그런 얘기 사석에서 이렇게 하는데, 북한보다 더 힘든 게 일본이에요. 난 100%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디멘션이, 이 감정의 디멘션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고, 긴 역사를, 북한하고 우리하고 역사라는 게 뭐 길어요? 45년이지? 45년 이후지. 근데 이건 굉장히 긴 장구한 역사 속에서의 이런 그 심상의 갈등을 겪어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 과잉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점철되어 있는 속에 여기까지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뛰어서 그 아베 정부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 뭐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그 상대적인 후퇴를 그렇죠? 보이는 국가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국가 내로 들어가면은 그런 계층도 있고요. 미국의 트럼프 현상 보면 대강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국을 봐도 알고 유럽의 국가들 봐도 알고 이것이 일종의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백래시인데 일본의 아베 정부도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까지 1990년대 2000년대까지 해서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나서 세계화에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20년. 그리고 나서 이건 반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상당히 그렇죠? 보수 우익적인 반등을 꾀하는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 우리가 봤고 그렇죠? 유럽의 우파 파퓰리즘 정부를 통해서 그렇죠? 영국 그리고 트럼프도 우리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속에서 약간의 컨텍스트는 다르지만은 과거 제국의 향수를 자극하는 소위 스트롱맨들이 나오잖아요. 시진핑, 푸친 이런 사람들 그리고 트럼프도 그렇고 그래서 뭐 아베가 스트롱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강 그 카테고리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과거의 영광을 회고하고 재현하려고 하는 아베 자신은 아베라고 부를게요. 이게 그 공식적인 행위를 할 땐 아베 총리라는 말을 제가 붙이는데 이거는 개인의 이제 그 신념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이 상대적인 쇠퇴를 하게 relative decline이죠. 하게 된 근저에는 자신감의 상실이라는 게 있고 그 자신감의 상실은 기본적으로 정체성의 문제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이게 박모 대통령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원조예요, 여기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보다 몇 년 빨리 했던 역사교육이다. 왜 잘못된 역사교육이냐? 일본의 역사라는 거는 좌파의 역사인데 그 역사는 소위 victor's justice, 승자의 정의에 의해서 써졌다. 미국에. 그래서 일본의 45년 이전의 역사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일본 젊은 애들이 그거 배우고 배우니 무슨 자신감이 생기겠냐. 그 논리 구조를 이해하시겠죠? 아주 흔한 거예요. 흔히 들릴 수 있는. 그래서 일본의 영광을 복원하기 위한 아주 내셔널리스틱한 정체성의 정치를 벌려왔어요. 아베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저는 그 복고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고적인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시비가 걸린 적이 있어요. 그냥 회고적이라고 얘기를 하자. 일본의
중도나 혹은 일본의 약간의 레프트들은 약간의 그 진보 쪽에서는 복고는 좀 너무하고 회고는 뭐 대충 그냥 레트로 그냥 다 거긴 한데 복고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그래서 특히 이런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 거냐, 저 심상 속에, 아베의 심상 속에. 우리가 아까 생각해 보세요. 어쨌거나 한국은 근대 문명 차원에서 보면은 일본 뒤에 있는 나라고, 그런 차원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가 차고 올라오는, 그리고 과거에 안 했던 시비들을 자꾸 해서 본인의 정체성의 정치에 반하는 얘기들을 자꾸 꺼내는 대표적인 게 위안부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마이너한 요런 건데 왜 그걸 침소봉대해가지고 마치 뭐 엄청난 일인 것처럼 해가지고 왜 저러냐. 저놈들이 된 게 아니라 저기는 정치적인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만들어간 게 지난 10년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국의 추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상의 변화로 무관심에서 불안감으로 상당히 나오고, 이런 과거의 우월감, 그쵸? 아베가 들어와서, 아베 총리가 들어와서 정체성의 정치를 하면서, 다시 말해서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핵심이 메이지 정부예요. 전통적인 질서를 깨고, 그렇죠? 민족주의적인 열정을 또 똘똘 뭉쳐서 청을 꺾고 러시아를 꺾고 열강의 반열에 올라간, 그리고 한국을 식민지화해서 봐라, 비서구 국가 중에서 식민지 국가가, 제국주의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그 영광의 역사를 되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 근대화의 희생양이 되는 거잖아요. 1910년의 식민지화는 일본의 성공의 표상인 거죠. 근데 우리는 강탈했다고 지금 보는 거니까, 그러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이게 안 맞는 저쪽이랑. 그래서 그런 한국과의 정치성의 갈등을 벌이는데, 한국이 오만무례하게 일본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은 가만두면 안 된다. 손을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본 내의 분위기를 아베 정부가 잘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프로세스에, 그렇죠? 그 속에서 쭉 작업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한, 그리고 그렇죠? 상당히 슈루드하게 이것들을 갖다 쭉 진행되어 왔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꽤 있는 것을 이제 좀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심상에서 정책으로라고 하는 것이 소위 한국에 대한 배싱으로 나오고, 그것이 한국과의 역사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뭐 식민지 시해 뭐 이렇게 하는데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는 맞잖아요. 그건 다 인정해요. 근데 법적으로 이게 꼭 그건 아니다. 법적 책임을 묻지 말아라. 도덕적으로 하고 금전적으로 다 해줄 테니까 라고 하는 것이 기본 일본의 마인드셋이고, 따라서 그런 역사 문제에 대한 본인들의 책임감 같은 것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프레임 자체를 이렇게 해서 한국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죄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죄 피로, 이건 지쳤다. 언제까지 사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골포스트론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거 해가지고 골 들어가려고 그러면 골대 옮기고 해서 끊임없이 사죄하게 만든다. 그거는 얘네들이 반일 감정에 의해서 일본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지, 역사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을 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코리아 배싱의 흐름들이 일본 사회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베 정부가 상당히 조장한 측면이 있고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도 맞아요. 그것이 다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 일본 내에서의 흐름들이 있었다. 그래서 뭐 이런 거고 mian합니다. 2015년이 그 2015년 12월이 상당히 분수령이에요. 워터쉐드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뭐냐 하면은 위안부 합의, 한일 위안부 합의한 거 아시죠, 그렇죠? 일본에서 3개항, 한국에서 2개항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그 제가 그 쓴 그 뭐죠 위안부 합의의 국제정치인가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과정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요 1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본격적인 공세에 나섭니다. 이거 이제 했다 이거예요 합의를. 그 다음부터는 공세해서 합의 안 지켜? 한국 신뢰할 수 없는 나라야, 믿을 수 없는 나라야 라고 하는 공세들을 본격적으로 약속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동아시아 연구원과 일본의 겐론 NPO라고 하는 그 일본의 시민 사회 단체인데 2012년부터 그 한일 상호 국민 상호 인식 조사를 해왔어요. 여론 조사를 해왔어요. 핵심은 한 50항목 그리고 넓게는 한 100개 항목 정도의 그 여론 조사를 12년부터 올해도 이제 그 몇 주 후면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해와서 데이터들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컴프리헨시브한 데이터고 패널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고 해서 트렌드를 읽기 굉장히 좋은데 거기를 보면은 그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이 그 문제 다루는 데 대해서 위화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알겠죠? 그것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쟤네들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주 네거티브하게, 네스티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한국의 반일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역사 문제 다루는 거는 좀 싫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요거를 좀 보면 우리는 상대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 이유로 역사 문제 미안합니다. 한국을 침탈한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서 독도 문제 때문에 이 두 개가 압도적으로 커요. 왜 일본이 싫으냐? 일본은 역사 문제로 일본을 비판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이해하기 힘든 애국적 행동 때문에 독도 문제 때문에 독도는 영토니까 뭐 당연히 그런 거고 뭔 줄 알겠죠, 그렇죠? 저쪽의 일종의 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뭐 계속 그 교묘하게 그 지금 그 집권을 하고 있는 아베 정부는 그렇게 나가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 속에서는 이게 좀 너무한다. 역사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일본을 몰아붙인다. 이해가 잘 안 된다. 너무 애국주의적이다. 너무 반일민족주의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이렇게 쭉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따라서 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상대국에 대한 인상인데 13년에서 19년까지 그 파란 게 일본이고 빨간 게 요게 일본이에요. 근데 미안합니다. 요 일본 여론에서 그 좋지 않은 그러니까 왜 헷갈리지?
좋지 않은 요게 한국인데요. 맞나요? 한국 여론이 그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인상은 76에서 49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일본은 왔다 갔다 하면서 49로 올라갔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전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보다 상대국을 덜 싫어하는, 그렇죠? 덜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 좋은 인상을 보면 일본이 이렇게 됐다가 쭉 하강 곡선인 반면에 한국은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지금은 31.7%니까 10명에 3명은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인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일본 정책에 대해 지지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라는 게 그 정도가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세대별로 보면은 나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강 드러날 텐데. 그래서 이런 그 인상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 일본에서의 이런 그 인상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좋은 인상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악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뭐 이거를 그 길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우리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그 민족주의가 대한민국에서 몇 차례 기념식을 통해서 분출될 때가 있잖아요. 3.1절하고 8.15하고 엊그제 보셨잖아요. 그 광복 회장의 발언, 그 친일을 처단해야 된다, 파묘해야 된다, 파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게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친일 청산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한 주장이고, 그렇죠? 한 70년, 80년의 역사를 우리 학문적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parsimonious한 주장으로 하나로,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것이 아직도 우리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민족주의 하면 서양에서 시작했을 때는 그 시민권을, 그렇죠? 권력자로부터 절대 군주로부터 나의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족주의가 형성이 되고 그걸 근대적 민족, 시민적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먼저 가는 나라를 보면서 그래서 막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렇죠? 산업 발전도 이루고 하니까 그 뒤에 쫓아가는 프러시아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민족의 힘을 결집해서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대화 민족주의 같은 게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의 흐름으로는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못 갔던 나머지 지역에서 그 민족들은 저항 민족주의를 식민지 치해야 해서 저항하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억압 지배층에 대한 이런 것들보다는 그 단결된 대외 저항을 위해서 민족적 일체감을 강조하는 이런 그 일종의 민족주의지만 저항적인 민족주의가 있고, 여기서 저항의 핵심은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본에 대한 그 반일 민족주의 혹은 일본에 대한 저항 민족주의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굉장히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본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를 넘지 못하면 아까 그 장관 얘기대로 끊임없이 그냥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일본도 그 큰 흐름 속에서의 복고민주주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흐름을 쉽사리 바꾸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충돌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경중은 가릴 수 있어도,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2010년도에 10년대에
민족주의 대 민족주의가 충돌한 걸로 한국에서의 이런 그 민족주의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특히 우리 최근에 와가지고 작년에 일본하고 그 수출 규제 이후에 서로 그렇죠 무역 갈등을 일으키면서 뭐 두 번 다시 지지 않겠다 아무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정부가. 요 뒤에 잠깐 소개를 하는데 거의 정확히 1년 전인가 한일 뭐였죠 세대가 만나는 한일 대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 70대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별로 한 분씩 이렇게 해서 이런 일종의 토크 콘서트 같은 것들을 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EAI 그땐 관심이 안 해? 네. 왔었어요? 훌륭한 수강생이네. 고맙습니다. 그거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대통령이 두 번 다시 지지 않겠다 그랬는데 첫 번째 진 게 언제지? 라는 질문을 개인적으로 아주 어렵게 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흔들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정말 갈대처럼 수백 년을 흔들려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본한테만 안 들리면 우리 괜찮은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다 우리 녹화돼 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라가고 다 갑니다. 이게 이제 토착 외국에 가까워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형적인 저항민족주의적 정서의 표출이라고 봐요. 저항적인 질 수 없다. 흔들리면 안 된다. 저놈들이 보복을 하면 맞보복을 해야 되고 그렇죠? 한 대 맞으면은 두 대 맞으면 한 대는 꼭 때려야 되고 끝까지 버텨야 되고 하는 그런 좋죠. 좋은데 그런 민족의 정기를 좀 좋은 쪽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충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질문이 나오면 좀 받을게요. 수출 규제 이 자체로도 이게 뭐 성립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거 어떻게 봐야 돼요, 도대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대강 다 알잖아요. 수출 규제 뒤에는 강제동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거. 그 판결 잘된 판결이에요. 판결 이후에 수출 규제까지 8개월 뭐 했나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과 관련된 질문들은 만약에 나중에 해주시면은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강제동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냥 간단히 좀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법원의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이 돼서 일본 기업 지금 이제 걸려 있는 건 이제 미쓰비시 예요. 그 전범 기업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신일본 주금, 신일본 제철. 그게 이제 주금은 스미토모인데 거기하고 합병을 해서 신일본 주금인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고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이제 강집을 해서 그것을 현금화하는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화하면은 그 현금화를 해가지고 지금 원고 피해자한테 이걸 이제 나눠주는 건데 현금화 과정까지 가면은 이거는 큰 일이잖아요. 일본 자산을 압수해가지고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 문제가 되고 일본은 보복을 공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언제 올지는 봐야 되는데 좌절하는 한일 관계 제가 짤막한 EAI 칼럼에 썼지만 전망은 어둡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동원 재판 문제가 지금 현재 걸려 있고 이런 그 양쪽 간의 그 한 발짝도 두 정부 간의 한 발짝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 이런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저항민족주의, 복고민족주의 얘기를 하는데 정말 모든 국민이 다 그런 거야? 아니면 정치 지도층, 윗대가리 몇 명이 주도를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지 않으세요? 이 질문은 여론조사로부터 나왔어요. 여론조사를 그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왜곡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국 다 민족주의적인 이게 다 마음속에 지금 있고 그 심상들이 지금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자국의 지금 한일 간에 이렇게 감정 대립이 있는 속에서 자국의 혹은 자국 정부에 불리한 증언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질문을 해야 돼서 올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질문을 던져서 속마음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도 이게 정말 학문의 일부냐라는 거를 새록새록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인지 아시죠? 이게 한국 정부, 여당, 굉장히 정파적으로 지금 갑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국민 전체, 적어도 일본 문제에 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냐? 아베, 자민당, 일본 국민 그렇게 관여되는 거냐? 라는 질문이에요. 기본적인 흐름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이 정도로 터프하게 나가는 것을 정말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왜 이래? 이거 아마 보셨나요? 이거 정말 안습이잖아요. 어떻게 일본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2.8%예요. 이거 1009명한테 한 거거든요. 2명? 2명 정도. 똑같아요, 우리는. 2명 반. 그러면 이거는 통계 에러 수준이잖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일본 국민이 한국에 대해서 호감도를 갖고 있는 것이 떨어져서 20%까지 내려왔어요. 2.7%. 한국은 12점 몇 퍼센트 완전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웬일인지 꾸준히 상승해서 결국은 여러분 세대가 다 올려준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해가지고 31.7%까지 갔어요. 그런데 아베에 대해서는 3.7%도 아니고 2.4 플러스 0.6이니까 3%. 아베가 0.2% 문 대통령보다 더 받았어요. 이거 뭐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인상과 국민에 대한 인상은 굉장히 갭이 있다. 상대국에 대한 자국 정부의 대응과 평가. 일본에서의 일본 사람들한테 대한 정책 어떻게 평가하냐? 한국 사람들한테 대일 정책 어떻게 평가하냐? 대강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본 국민한테 잘하고 있다, 약간 잘하고 있다는 25%, 4명에 1명 정도는 지지한다. 한국 경우에는 매우 잘하고 있다, 약간 잘하고 있다, A, B를 합쳐보면은 한 21.5%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어느 쪽도 아니다 이런 거 이렇게 포함을 하면은 상당히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일 정책이나 대한 정책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그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론조사상에 나와 있는 몇 가지들을 보면서 스스로 지금 유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디커플링이 있는 거라고 나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엘리트 레벨에서의 상대국에 대한 심상과 인식, 그 다음에 일반 매스 레벨에서의 이것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드러난다고 저는 봐요. 그거는 그럼 거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쪽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잘 가려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국의 엘리트들, 정치, 정부 엘리트들 간의 싸움을 지켜보면 저는 안보 경쟁국 같아요. 싸우는 게 별로 없는데.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안보 경쟁국이냐 협력국이냐 하는데 별로 경쟁할 게 별로 없는데 표면적으로 양국 간에 지금 보면 양국 간의 정보 그렇죠? 교류 협정이 뭐죠? 지소미아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소미아 카드를 계속 니들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파기할 거야? 그렇게 나와요. 일본의 매년 초에 되면은 수상이 시정연설을 해요. 그리고 일본의 외무장관이 외무대신이 국회 거기 내각 책임지자. 의원 내각제잖아요. 가가지고 올해의 중요 외교정책 연설을 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은 한국의 위상을 완전히 밑으로 일본 외교의 넘버원은 미일 동맹이에요. 일본 외교의 초소. 그 다음은 우호국과의 관계 강화예요. 한국은 우호국이 아니에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아세안, 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해서 순서가 러시아, 북한, 중국, 한국이에요. 러시아, 북한, 중국, 한국. 우리 지금 그 그룹에 지금. 근데 앞에 세 나라는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 아닌가요? 일본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는 우리 외교 정책 얘기를 할 때 한일 관계는 거의 노 멘션에 가깝죠. 그렇죠? 뭐 사실은 우리 또 한반도 문제를 항상 그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거기서의 일본의 역할이라는 게 크지 않아서 그 일본을 그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뭐 보이지. 그러니까 양쪽에서 보면 일본 없는 한국, 한국 없는 일본이에요. 전략적으로 지금 이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이게 이래도 되나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요행이 이래도 되는 건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요행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제가 그 위안부 얘기를 여기서 잠깐 좀 하려고 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그 한일 간의 외교를 분석을 해보면 이 갈등에는 상한이고 하한이 있어요. 역사 가지고 아무리 싸워도 바닥이 있어요. 하한가를 치면 바로 반등하게 돼 있어요. 하기 싫어도. 상한도 있어요. 서로 간에 이런 2000년의 심상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이럴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레인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우리가 그 외교술이라고 얘기를 하면 혹은 그렇죠? 우리가 그 외교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윗동네에서 놀 수 있게끔
상한 이쪽에서 많이 가지는 못해도 그런 그 외교 정책이 필요하고 외교술이 필요한 것을 이 글에서 우리가 그 위안부 합의 케이스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뭐 그냥 다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대강 다 아시죠, 그렇죠? 이 히스토리가 이게 본격적으로 그 문제로 외교 문제로 바로 오늘의 외교 문제로 들어오게 된 것은 그 2011년도에 헌재 판결에 의해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양국 정부가 외교적 협의를 하라고 헌재가 결정을 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위안부 교섭이 시작돼서 2015년에 합의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합의는 깨졌잖아요.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기간인데 이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 저는 이 그림이 그 역사 혹은 정체성과 안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이게 2013년 3월 26일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려요. 조금만 백그라운드 얘기할게요. 2013년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잖아요. 취임하자마자 일본의 특사로 온 아소 당시 그러니까 그 부총리 겸 그 뭐죠? 경산 대장 그 뭐예요? 재무성 대신이 망언을 해요. 그 좋은 그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문제가 심각하게 돼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은 안 만난다 그러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그 박 대통령이 그 어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CSIS 팀들이 청와대 방문했을 때 민족의 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일본이 나오게 되면 일본하고는 협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딱 나오고 나서 아시죠?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은 그거 한번 하면 대통령이 그러면 모든 게 다 캔슬돼요. 외교부 장관이 일주일 후에 일본에 가가지고 저쪽 장관하고 만나게 된 캔슬 완전히 얼어붙. 그러고 나서 그 미국이 걱정이 되니까 비슷합니다. 이게 미국이 아시아 리밸런스라고 해서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5중의 레이어로 중국을 견제하는 견제와 관여의 동학을 통해서 5중 그 전략을 마련을 해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레이어 군사 안보 레이어에서 핵심이 한미일이에요. 한미일 협력. 그것이 이제 그 아태 그렇죠? 전체 전략의 핵심인데 한일이 지금 막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그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외무 국방의 2+2 미팅이 있어요. 4명의 장관들이 모여서 9월 달에 그 모임이 도쿄에서 있을 때 당시에 미국의 그 외무와 국방장관이 야스쿠니 신사 건너편에 보면은 치도리가 후지라고 해가지고 전몰자 묘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참배를 해요. 야스쿠니 갖고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 미국이 그렇게 역사 문제에 개입한 적은 없거든요. 오바마 정부여서 가능했던 거라고 봐요. 그리고 2달 후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요. 12월 26일에. 한국 청와대와 외교부가 환호작약을 해요. 와, 우리가 맞았잖아. 저놈들은 안 되는 놈들이야. 무슨 뜻인 줄 알죠?
일본 니들 얘기대로 그렇게 안 되잖아. 결국은 무슨 뭐 야스쿠니 신사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한 달 후에 번스라고 하는 미국의 국무부장관이 서울에 들어와 가지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을 해요. 일본 배싱하지 말고 만나라. 그렇게 해서 헤이그에서 오바마가 가운데 앉고 양쪽에 박근혜와 아베 해서 최초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사이드라인에서 엽니다. 이 그림인데 그게 백그라운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본하고 싸워야겠는데 미군이 말리는 거예요. 안보 때문에. 그 안보는 뭐죠? 중국.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해서 또 환대를 받았어요. 시진핑한테. 엄청나게. 그리고 그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였죠? 하르빈 가면은 지금 그 안중근 기념관 있죠? 가보셨나요? 뭐 꽤 해놨어요. 자기들 역사교육, 애국교육 뭐 현장 이렇게 붙여놨던데. 그거를 만들어주겠다 그러고 요날 전에 중국답게, 중국 공산당답게 한 7개월 만에 다 만들어놨어요. 그림 보세요. 누굽니까? 시진핑이죠. 아, 말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시진핑. 그쵸? 여기 마담. 그 다음에 오바마, 아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장외에 시진핑이 태극기를 휘두르고 있고요. 그 오른편에는 안중근 안 의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들고 여기에는 소녀상이 있어요. 안 의사와 소녀상을 동원을 해서 시진핑이 치얼리딩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거는 뭐지? 미일 대 한중. 그래서 일본은 저거 보고 중국과 한국이 역사 동맹을 맺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일을 견제한다. 아주 써먹기 쉬운 소재잖아요. 이게 지금 그 그림이고 이 얼굴이 난감한 얼굴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여기 있는데 그렇죠? 화해하라고 하는데 뒤에서 시진핑은 역사 문제 가지고 한국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균열을 노리면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이. 무관객 시합이었으면 좋겠다. 무관객 시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타이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시진핑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오국장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요때 카시마레츠인가? 일본의 그 J리그 그 축구팀이 있는데 J리그 축구팀의 홈게임에서 인종차별적인 그 발언을 하고 그 국기를 그 흔든 그것 때문에 그게 J리그의 규칙을 위반하게 돼서 그 팀이 그 다음 경기를 무관객 시합으로. 무관객 시합이면 코스트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게 요 며칠 전이었어요. 그래서 난 이거를 사토 마사키라고 하는 칼투니스트인데 도쿄 신문의 칼투니스트인데 요거 말고도 몇 개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칼툰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나 천재적인 이 사람 뭐지 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14년에서 20년이니까 6년 동안 나는 이 카르툰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쵸? 외교와 안보와 역사 문제 혹은 정체성
그 한국이 접하고 있는 그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따라서 그 안보적 관점에서 그 미국의 국익이 걸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고, 그 전략적 이익이라는 게 단순한 전략적 이익이 아니라 중국과의, 그렇죠? 지난 시간에 미중 보셨잖아요. 이게 지금 전략 경쟁에서 패권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 스테이지에, 패권 경쟁으로 가는 스테이지에 지금 있는, 마찬가지죠. 이때도 지금.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는 그 미국과 이게 걸리는 거예요. 역사 문제를 심하게 다루면. 똑같은 문제가 쥐소미아에서 왔었잖아요. 작년에 기억나시죠? 쥐소미아 종료하겠다 그랬다가 결국은 종료 연기라고, 그게 좋은 말로 종료 연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에? 그냥 종료 포기한 거지. 다시 가는 거지.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때 아태였으면 이제 인태인데, 미국의 인태 전략의 굉장히 핵심 컴포넌트가 한미일인데, 작년에 인태 전략 우리 그 저 특별 논평도 나와 있어요. EAI 사이트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미일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거기서 쥐소미아라는 것은 그것을 돌려주는 정보 차원에서 21세기 정보 시대에 그것을 한미를 작동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인데, 역사 문제 가지고 이거를 종료를 하겠다?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거를 움직이면 미국이 들어와서 미국이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나이브한 생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깨졌는데, 이런 역사 문제와 그 안보 문제의 이 다이내믹스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게 함부로, 그러니까 이게 뭐 불행히도 우리가 뭐 좋게 얘기하면 중견국이고, 결국은 미국의 그랜드 스트래티지가 있고 미국의 국익이라는 게 있는데, 패권을 놓고 있는 굉장히 큰 그것들을 잘 읽지 못하는 속에서 역사 문제로 함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했다가 에이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라고 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레코드가 되고 누적이 돼서 그 다음에 라이어빌리티로 다가오는 게 그게 외교인데, 그런 그 일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디커플링도 이거 상당히 좀 이게 뭐 잠깐만요. 뭐 이게 뭐 소매 뭐 간단히 뭐 이런 그 몇 개 상품 상점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굉장히 이렇게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교역 앱도 그렇고 특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2020 하면은 뭐 더 내려가 있겠죠. 올해 만약에 통계가 다 나온다면은. 그래서 그 경제 논리로 그 양국 간에 그 교역이 줄고 투자가 줄고, 그래서 큰 의미에서의 디커플링이 벌어지게 되면 뭐 그건 그렇다고 치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비경제적인 논리로 억지로 지금 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일본도 굉장히 그 작년에 그런 수출 규제에 대해서 안에서 자성론들이 있어요. 근데 워낙 지금 뭐 이 분위기,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게 그 크게 세를 넣지 못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슨 뭐 국산화 뭐 해가지고 뭐 성공했다고 하는데, 성공은 무슨 성공이에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그냥 제로에서 뭐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국산화 한 거지. 어떻게 국산화를 1년 만에 국산화했으면 우리나라 뭐 초강대국 됐겠게, 뭐 그런 식으로 다 하면은. 근데 1년이 지나서 지금 뭐 컨퍼런스도 하고
그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좀 대화를 유도하는 이런 컨퍼런스들을 몇 번 했어요. 차마 그렇게 못하게 그냥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고, 한 번 저렇게 줄으면 이게 다시 올라가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뭐가 어떻게 투자가 다시 일어나고 교육이 다시 생기고 하겠어요. 이거 다 신뢰, 장사라는 게, 장사를 해보신 분은, 나 장사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듣는 얘기인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라서 지금만 이런 것들은 지금 정치의 주역들 혹은 이런 국회나 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또 정치적인 지지도 얻을 수 있고 또 세이프한 길이기도 하고. 하나, 여러분들 세대는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불장난처럼 그 쥐소미아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그 라이어빌리티가 끊임없이 누적이 되고, 경제는 이거 뭐 그냥 저렇게 해가지고 국산화 뭐 한다고 하는데 그 돈 딴 데 쓰는 게 낫지. 그쪽 저 뭐 해가지고 자꾸 저렇게 서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그 방식의 정책 흐름은 사실 바람직스럽지 못하잖아요. 길게 보면.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위안부 케이스를 보면서 그런 그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보 카드를 그 역사 카드에 매몰돼서 함부로 쓰면은 당한다. 경제는 그렇게 바로바로 오는 건 아니지만 이건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디커플링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게 되는 것에 대한 그 유산은 상당하다. 다시 되돌리려면. 정치를 길게 보면, 통치를 길게 보면 이렇게 함부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뭐 이렇게 그 위안부 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국 측 발표, 일본 측 발표에서 그 12월 26일에 28일에 그 한일 위안부 합의문들을 다시 이렇게 보면 저거 가지고 그렇게 계속 싸워야 될까 하는 생각은 참 들어요. 솔직히 그 뭐 그냥 잠깐만 구글 해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위안부 그 평가 여러분들 아시죠? 재평가 이거 해서 평가 보고서 나오고 했어요. 문정부 들어와서 제가 뭐 어떻게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쭉 봤는데 제 결론은 그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식으로 깨서도 안 된다는 양비론, 전형적인 양비론인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미숙하다. 그리고 그 미숙의 근거에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마이오픽한 거예요.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속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는 걸, 즉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해서 뭐 이거 했고요. 이게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 정말 한일 관계는 희망은 여러분 세대한테 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호감도가 좋다라는 뜻은 꼭 아닙니다. 일본을 좋게 봐야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일본을 그 아까 아주 나쁜 심상, 일본에 대한 심상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우리 지금 쭉 길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여기에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국은 특히 19에서 29세 4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인상보다 좋은 인상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친일, 반일, 친한, 반한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일본이란 국가에 대해서 특별한 선입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행 가기 좋은 국가, 친절한 사람들, 그렇죠? 쇼핑하기 좋고 음식 좋고 쾌적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국가, 뭐 이런 대강 이런 그 심상만 갖고 있어도 뭔가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악덕 일본 뭐 해가지고 막 그 이런 그 자기 분열적인, 그렇죠? 그런 그 굴욕감과 멸시감 이런 것들이 막 뒤범벅이 돼 있는 그런 일본관을 갖고 있으면은 뭘 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세대가 기성세대에 오염되지 말고 그 일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 전에 모두의 이런 그 약간의 세대론을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걸 수밖에 없고, 또 잘못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빨리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했어요. 뭐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도 되는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그 EAI 사이트에는 몇몇이 그런 글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그러면 희망은 품을 수 있는데 준비가 돼 있는 거냐 하면 그건 또 다른,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그 이런 그 희망을 여기다 결국은 품을 수밖에 없는, 이것은 민족주의 대 민족주의, 그렇죠? 혹은 저항민족주의 대 복고민족주의라고 하는 양국의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민족주의의 충돌을 넘을 수 있는 세대는 바로 그 다음 세대, 일본도 한국도. 그러니까 그 세대 간의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결국은 기성세대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따라올 과제인데, 시간이, 근데 아까 그 10분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몇 시에 끝나는 거죠? 9시에요. 그러면 10분, 요거 끝나고 Q&A를 미니멈 10분은 빨리 끝낼게요. 이게 기미독립선언서인데, 이거 작년에 한참 써먹었는데, 그 19년의 기미독립선언은 저항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전진적이고 건설적인 민족주의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잠깐 얘기했었죠. 미중이 저렇게 세상을 경략하려고 그러고, 저 싸움 속에 모든 나라들이 저 소용 소리들 속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비상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일본하고 민족주의적 감정에 사로잡혀서 싸워야 되는 거냐. 지금 한 2달만 감아 보세요. 시계 태엽을. 우리 그 탁도 없는 거 같고, 출입국 금지하는 거 가지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네 어쩌네 해가지고 서로 한판 싸우고 서로 닫았어요. 그 지금 일본 유학생 가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저러고 있고. 유네스코 군함도 그것도 다시 꺼내가지고 그거 갖고 또 싸우고 있고. G7을 늘린다 그러는데 일본이 반대했잖아요. 왜 그걸 반대해? 굳이? 지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무슨 한국 여기 청와대에서는 뭐라 그랬죠? 몰염치로는 뭐 세계 최상급이라 그랬나? 그게 왜 몰염치예요? 인간 사이에, 그쵸? 이게 국가 대 국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오고 몰염치한 인간으로, 네가 왜 우리 G7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냐라고. 그리고 일본은 지금 WTO에 우리 사무총장 유명희
그죠? 통상교섭본부장 지금 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것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정말 그럼 탑 캔디데이트냐, 한국이. 그렇진 않아요. 지금 케냐가 제일 스트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걸 이제 넘으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 갖고 또 치비가 저렇게 한일이 걸려 있으니까 이런 그 일종의 외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외교 관계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관계잖아요. 그럴 때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 포인트는 이게 정확히 그 얘기예요. 우리 6당이 쓴 그렇죠? 기미독립선언서를 보면 일본 미워하고 야단치고 배척하고 할 시간이 없다는, 세계의 흐름은 지금 빨리빨리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타서, 그 흐름을 타고 민족이 발전하고 융성을 하려면 건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쭉 명문이에요. 100년이 흘러간 작년에 우리가 이런 민족주의를 갖고 있냐라고 하면, 작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두 번 싸우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러면서 옆 나라하고 치열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넘지 않으면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저거 하고, 마지막 이 얘기는 뭐 간단히 제가 아주 오래전에 쓴 칼럼이에요. 경향인가? 쓴 칼럼인데, 여러분들이 유슈칸이라는 데 있잖아요. 야스쿠니 신사 옆에 아주 우익 박물관이 있어요. 뮤지엄인데, 거기 가면 일본 근대사를 참 희한하게도 야, 이렇게도 쓰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나름의 논리를 갖춰가지고 다 일본을 디펜드하는, 전쟁 치르는 것도 우리가 전쟁한 게 아니라 ABCD가 압박을 해와서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와신상담이 있습니다. 관 한 두 관 정도를 지나면은 이렇게 와신상담이 있어요.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와신상담. 저 와신상담이 이때예요. 역사를 보시면 이모군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1882년에 청한테 깨졌잖아요. 2년 후에 개화파를 밀었다가 갑신정변에서 또 깨졌잖아요. 그 언저리에 청군한테 지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군비증강 8개년 계획을 세워요. 내각에서. 그리고 군비증강을 해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육군, 해군 증강을 해서 청을 깨잖아요. 이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에서. 그러고 나서 아시죠? 삼국 간섭이 러시아가 움직여가지고 이거 조선을 일본한테 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삼국 간섭을 하고 뭐 아간 파천도 나오고 해서 러시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것을 일본이 이거 보면서 뭐 같은 거 다 토해내잖아요.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다 토해내고 나서 와신상담이라는 걸 여기다 씁니다. 10년 다시 하자, 준비를. 그래서 육해군 증강, 기간산업 육성, 증세에 대해서 합의하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랜드 바겐이 국내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군비 증강하고 이렇게 쭉 가고, 삼국 간섭은 또 외교잖아요. 마지막 퍼즐은 외교다.
그래서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영국을 잡잖아요. 영일 동맹으로. 그리고 나서 그렇죠? 3년 후에 러일 전쟁을 치르고 러시아를 몰아내는, 이게 아베로 얘기를 하면 정말 영광의 과거인데, 영광의 메이지고, 그건 뭐 일본의 그쪽의 영광이고, 지금 저쪽이 긴장하고 다시 보고 경청하는 거는 우리가 대강 이런 거를 할 때일 거예요. 그거밖에는 난 없다고 봐요. 지금 국제 정세에서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주겠어요? 지난 2시간 했었죠. 그럴 가능성 제로잖아요. 외교로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지금 일본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본의 새 세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더라도 적어도 지금 기성세대들, 그렇죠? 그 벽이라는 건 엄연히 있는 것이고, 그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새로운 마인드셋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이게 있어야 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결국은 제가 그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일이 아니고 항일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만한 나라 돼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결국은. 그래야 서로 새로운 마인드로, 새로운 심상으로 새로운 만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육해군 증강 10년 계획을 세우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적어도 아베에 대해서는, 니들이 그런 식으로 보복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한국이 준비를 하겠다. 우리도 경제력, 군사력 이걸 해서 롱텀 플랜을 뭐 그렇게 해야지, 실제는 하든 안 하든 그래야 긴장하고 한국을 쳐다보지. 아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저쪽은, 우리는 결국은 아직도 여전히 뒤통수를 봐야 되는. 근데 저놈들이 이쪽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저놈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집권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한편으로는 이런 그 결연한, 이게 뭐 국산화 몇 년 이런 거 아니고, 국산화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한국의 전체적인 경제,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20년 계획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은 실제로 그것을 밀고 나가는 거는 여러분 세대잖아요. 내 세대는 이미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래전에 2012년 뭐 그때쯤 제가 썼던 글인데, 우리나라가 발전을 못해서 그 글이 계속 렐러번스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